자,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의 가장 핫한 이슈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장님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스텝에 보조를 맞춰왔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긴축 조절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었는데 고금리 부담이 워낙에 지금 커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자국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을 택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럽도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예.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의 일부 나라들이 금리를 안 올리는 현상들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장 비견한 예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물론 이제 한두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렇게 작년처럼 바싹바싹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죠. 네. 또 한 가지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금리 인상이 예견돼 있었던 3월 달에 벌써 그들은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춤으로써 캐나다 기준금리는 4.7이고요. 4.75고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5%이기 때문에 오히려 캐나다 금리가 더 낮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제 글로벌 각국들이 경기 상황을 살필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는 상황에서 이 신흥국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각국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죠. 따라서 글로벌 각국들은 자국의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는 데 급급했었던 것이 2022년도의 현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글로벌 각국들이 자국의 경기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 각국들이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후속 현상들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 현재 그 글로벌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제 높은 CPI가 나오면서 막대한 금리 인상을 유지했었다라면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 나름대로 또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기간 같은 경우도 글로벌 각국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뭐 1년 이상이 지나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즉각 경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금리 인상을 만약 따라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우세한 거죠. 물론 예. 당장은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린다, 뭐 피봇,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간다, 뭐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것도 너무 빠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 자체가 이제는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라는 거죠. 예.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 상반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글로벌 각국들이 이것을 따라갈 만한 요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현재 지금 금리 격차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당장 미국과 1.5% 포인트, 소위 이제 150bp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 글로벌 자금들에 대한 유동성 이동에 대한 우려감들, 이제 이런 것들도 일부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대 예. 최저치고 이제 조만간 미국이 5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게 된다라면
1.75%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더 벌어지죠. 이거는 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예. 그러니까 뭐 150bp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몇 개월 정도는 견뎠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견조하다라고 하는데 175bp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게 일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들어왔었던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글로벌 자금들의 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금리로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유동성이라든지 각 국가의 체력이라든지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역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금리 격차로 인한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각들은 조금 기우에 지나지 않는가. 저도 일부 언론에서는 그 3월부터 자금의 이동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150bp 금리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일부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금리 격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자금의 이동 중에 하나의 어떤 모습인지 때로는 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들어오고 하는 게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추세로 현재를 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도 한 차례 정도는 더 아직까지는 룸이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각국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좀 떨쳐내셔도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하나만 더요. 한미 간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사실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환율도 상당히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려를 좀 안 해도 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환율의 변동을 영향을 주는 것은, 네. 금리 격차에 따라서 자금 이동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환율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예. 앞서 이제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이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의 체력과 국가의 이제 금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이동. 근데 이제 금리 격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금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봤었던 시각들은 환율 메커니즘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우려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한국의 채권과 주식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이번에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이 한국의 국채지수 편입은 올해 3월보다는 이제 하반기인 9월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왜 중요한지 그게 또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 각종 선진 지수에 편입하려는 노력들,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채권 지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도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서도 이제 글로벌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에 있어서 이것들이 투자하는 상품들의 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위 이제 선진국 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주식을 보면 우리 이제 신흥국 쪽에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채권 같은 경우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어떠한 의미를 갖냐라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투자했는데 10% 수익이 났다.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제 지수가 10% 올랐는데 내가 10% 수익이 났다? 지수를 따라간 거죠. 근데 지수가 5% 올랐는데 내가 10% 수익이 났다? 그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예. 국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위 평가를 할 때 내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평가할 때 이것을 또 기준점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점과 근접하게 운용하려는 것이 금융기관의 욕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수에 편입돼 있는 국가들의 채권이라든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예. 패시브 자금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입니다. 그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편입이 안 된다라면 글로벌 자금들이 굳이 지수와 상관없는 나라라든지 이런 쪽에 그 투자할 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지수에 편입을 시킴으로써 그러면 신규로 편입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국채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밸류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연일 외국인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딱 매수를 멈추고 나서 주가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소위 코스피 200에 추종하는 자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랑 상관없이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물량 확보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물론 이제 우량채이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이런 것들은 글로벌리 상당히 경쟁력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채권에 대해서 매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각종 자금 조달 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고 네. 기업들이 투자하는 여력들도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도 우리가 존재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에 따라서 투자하기보다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다라면 거기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들릴 때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한 풀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달에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있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독일의 도이체방크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있었는데 국내 금융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안정적이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는 입장도 있긴 하지만 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자산 건전성도 좀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도로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 은행들에 대한 어떤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이 국내에 전파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전파 여력은 없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은행 간에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소위 뱅크런의 형태가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돈을 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 큰 은행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예금자들의 형태를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5천만 원 미만이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우리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 운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빼서 굳이 대형 은행으로 옮겨갈 만한 뭐 그렇게 된다라면 이자를 손해 봐야 되겠죠. 그러할 요소는 국내에 있어서는 미국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지금 이제 금융권 그 글로벌리 특히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은행 위기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있어서의 은행 간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예. 일단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금 금리가 상당히 높죠. 그 예금 금리가 높은 것은
그만큼 저축은행이 운용을 해서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시중은행과 운용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좀 낮아도 대출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PF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일단은 내가 가게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은행을 먼저 찾아가게 되고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 승인이 거절나는 경우라든지 한도가 차면 이제 저축은행으로 가고 저축은행에서 안 되면 이제 상금융이라든지 네.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일단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분들이 저축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신용도가 급속도로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연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는 거고 저축은행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과 동시에 단지 그 대출 금리를 높게 치는 거죠. 예. 일부 부도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걸 차치하고라도 자신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한 수익원으로 대출 금리를 높게 하는 건데요. 이 연체율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그 저축은행에 있어서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저축은행의 파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것은 트렌드죠.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계대출뿐만이 아니라 PF대출까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좀 저축은행도 상장돼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예금도 있고 예금을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예. 결국 저축은행에 투자라든지 예금을 든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아무래도 리스크가 뭐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더군다나 저 리스크들은 연체율이 올라올수록 대손 충당금을 잡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미리 나중에 손실이 확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손실을 미리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무제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최근에 많이 받습니다. 은행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좀 사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네네. 1월 달에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보는 시각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22년만 하더라도 은행주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었죠. 은행주에서 과연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2023년 1월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를 외국인들이 바꿔놨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저하는 정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수에 이제 가담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바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에 대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공공재라고 언급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과 그다음에 자산 운용 형태,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간의 어떤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올려놨었던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형태, 그러면 2022년의 형태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만하다? 글쎄요, 이제 답답한 행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은행주들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매수 관점의 접근은 특별한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 점도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행주 궁금했었는데 네. 직접 짚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도 좀 짚어 볼게요. 4월부터 적용되는 그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 결정이 잠정 지금 유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일정도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정부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적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요금을 대폭 인상을 했죠.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정상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요금을 올린다. 과거 정부가 올렸어야 될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기조였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일단 당정 회의에서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지만 일단은 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내년이면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안 올리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당정 협의체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상황을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라면 뒤로 미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숙제가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물론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누적된 적자를 현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로 수년된 것이지 이 부분이 일단락됨으로써 일단은 우리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만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불거질 문제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